네, 안녕하세요. 테크마이닝 챕터 9장의 리뷰를 맡게 된 디테일 랩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 책은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마이닝해서 기술 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파트 1에서는 직접적인 메소드보다는 이 테크마이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연구원, 제품 개발자, 비즈니스 분석가,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기술 관리자들에게 정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파트 2에서는 변화하는 기술을 분석하거나 분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정보 전문가, 특허 분석가 혹은 R&D 관리자와 전략 기획자를 대상으로 테크 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은 2004년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2004년의 시점에서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테크마이닝에 대한 메소드를 다루는 파트 2의 9번째 챕터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티클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 챕터에서는 데이터 정리 그리고 기본 분석 수행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분석만으로도 기술 관리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이번 챕터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리를 수행하고 분석을 시작할 때의 단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챕터는 본 챕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출판물과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 기본 분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이를 기술관리 MOT 의사결정 지원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챕터 9.1 1장과 2장에서는 기본 사항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기본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SANT 데이터에서 풍부한 릴레이션셋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5장에서는 이 MOT 응용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해당 분석을 직접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 구현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 책에서는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확보한 레코드를 검색을 해서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한 느낌을 얻어야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디브랜드 파운데이션에서 이 노벨상을 수상했던 농학자 노만의 연구를 인용한 173개의 SCI 논문 초록을 다운로드해서 분석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피겨 9.1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앱스트랙 레코드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타이틀, 언어, 초록 등이 보입니다. 책이나 인터넷 등을 그냥 쓱 검색하고 살펴보는 걸 우리는 캐주얼 브라우징이라고 하는데 종종 이 캐주얼 브라우징은 검색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디브랜드 재단은 개선된 농업을 통해서 세계 기아를 구제할 수 있는 유망한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운로드한 이 아티클들은 기술적인 농경학 그리고 생명공학 기사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태를 다루는 내용의 아티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안하는 특정 주제를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용어 기반의 쿼리를 통해 검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앞서 7장에서는 우리가 검색 쿼리에 대해서 배운 바 있습니다. 173개 중에서 이 30개의 아티클을 간단히 검토한 결과 동물 멸종에 관한 아티클이 있었는데 이는 디브랜드의 기아에 대한 관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컨텐츠의 아티클입니다. 따라서 7장이 배웠던 것처럼 검색해서 얻은 데이터들의 퀄리티를 평가하고 이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술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책의 어펜딕스 P 부분에는 여러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나와 있고 C에는 그런 소프트웨어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의 챕터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이 벤티지 포인트와 같은 전문
마이닝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운로드한 텍스트 데이터셋을 클리닝할 수 있고, 둘째로는 이전에 인식되지 않은 관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유연하고 정교한 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분석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9장과 10장은 이러한 이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테크마이닝 소프트웨어에는 여러 방법으로 텍스트 레코드 셋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앞 페이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무관한 데이터셋이 발견이 된다면 이런 벤티지 포인트 같은 소프트웨어들로 데이터셋을 클리닝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조건으로 주제와 관련이 없었던 멸종 그리고 인간의 영향이라는 키워드 셋을 설정을 하면 문서가 자동적으로 스크리닝 될 수 있습니다. 테크마이닝 소프트웨어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고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그 데이터 저장소를 만드는 데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레코드 출처에 관계없이 일관된 단일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3개의 각각의 SCI 검색을 수행을 해서 이 노만, 보러그, 인용 초록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SCI 레코드와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그 파이썬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레코드를 생성하고 컬럼에 맞춰서 레코드를 통합하는 그런 일련의 프리프로세싱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가적으로 키워드를 바탕으로 레코드를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SCI는 저자가 제공하는 키워드와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가 제공되었을 때 이 키워드의 일치 여부,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동일한 컨텐츠의 레코드다라고 가정해서 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매드라인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계층적인 주제 인덱스 용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크 마이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키워드를 혼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의 스페시픽한 텀들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더라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통합했다면 다음 단계로는 중복 문서를 식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 테크 마이닝 분석을 수행할 때 시스템에서 엔티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피겨 9-2를 보면 이 노벨상을 받은 블로그 퍼블리케이션을 인용한 다큐먼트 셋에서 해당 정보 필드들이 연도, 저자 등으로 나눠질 수 있고, 이 필드 값들이 모두 같은 중복 데이터가 생기지 않도록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결국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이 노이즈란 분석할 때 잘못된 개수를 생성을 하고 기본 데이터를 잘 나타내지 않는 결과를 제공하는 그런 잘못된 데이터 값들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테크 마이닝 도구는 중복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소스의 레코드를 통합을 할 때 일부 필드는 동일한 문서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도 다른 필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벤티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바탕으로 이 분석가가 문서를 클리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째로는 정확한 중복 문서를 다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특정 필드가 동일한 레코드들을 합치고 중복을 제거합니다. 셋째로는 이 원하는 필드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번호가 잘못됐는데 퍼지 매칭을 수행을 합니다. 이 퍼지 캐칭은 두 개를 비교할 때 완전히 동일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가를 보는 방법인데, 이름이나 이니셜보다 성을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이 퍼지 매칭에 대한 예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필드에서 퍼지 일치 결과를 결합시켜서 실제 고유한 레코드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중복을 레코드 손실은 최소화하고 중복 제거는 최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문서를 클리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3개의 논문 중에서 저자 필드에 대한 중복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논문이 각각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동일하지만 각각 1997년과 2002년에 다른 저널에 게재된 다른 논문입니다.
이 벤티지 포인트의 어서 클린업 기능은 프리티 NJ와 프리티 J를 결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데이터 세트에서 더 일반적인 이름일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책의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하단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 벤티지 포인트의 데이터 클리닝 기능을 정리하자면 크게 리무브 듀플리케이츠 그리고 컴바인 듀플리케이츠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필드에 대한 클리닝도 가능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복 제거는 하나의 논문이 두 개의 다른 학회에서 발표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에 업데이트 이전 버전과 최신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온 경우에 제목과 초록의 형식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리무브 듀플리케이츠입니다. 그리고 컴바인 듀플리케이츠는 동일한 논문의 레코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보를 기반으로 동일한 레코드를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복 제거와 마찬가지로 필드를 식별해서 중복값을 찾는다는 맥락은 동일하지만 이 중복 제거는 동일한 모든 레코드를 제거하는 반면 중복 결합은 동일한 레코드의 모든 필드를 단일 레코드로 병합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하단에 필드별 클리닝 방법에 대해서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다양한 툴과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데이터 마이닝 툴이 많이 없었던 때라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데이터 클리닝 기능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고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크마이닝 분석가들이 지저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고려 대상에서 덜 중요한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좋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 자동 목록 및 집계, 정렬, 찾기, 그룹화 등의 기능이 수천 개의 레코드를 이해하는 데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에서는 R&D 영역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판물의 통계적 분석 영역에서 세계적인 리더라고 불리는 토니는 다음과 같이 분석 라벨을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레벨인 목록은 이 레벨인 이 리스트는 데이터 세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3개의 SCI 레코드는 104개의 다른 저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104개를 나열하고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서 특정 저널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10 저자 목록을 볼 수도 있고 이 테이블 9-1처럼 프리퀀시 정보를 기반으로 이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벤티지 포인트는 사용자 정의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는 편리한 매크로를 제공을 합니다. 표 9-2에 저자 프로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자에 대해서 173개의 레코드 파일에서 이 프리퀀시가 가장 높은 세 가지의 제목 구문을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제목 구문에 대한 주요 출판 연도를 표시하는 필드를 우측에 Publication Year, Top Year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3명의 저자들은 제목 문구가 서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장의 9-1 테이블을 보면 이들이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자람의 8개 아티클 중에 6개는 이 멀검 그리고 페퍼와 공동으로 작성이 되었고 이 사람의 8개 아티클은 모두 이 사람과 함께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 탐색에 불과했고 이 텍스트 레코드에 대한 조회의 논리를 보다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로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각각의 문서는 저자, 제목, 날짜 같은 필드들이 있고 이 필드들에는 풍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문서의 용어의 등장 유무에 따라 1과 0으로 표현된 매트릭스로 이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원한 인코딩 형태로 매트릭스를 작성을 했지만 프리퀀시에 대한 값을 표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텀은 이 수천 개의 키워드 각각일 수도 있고 혹은 저자 혹은 출판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관계를 발견하는 그런 내용을 배울 텐데, 이러한 매트릭스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했던 사회학자 로널드 버트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버트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 유형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텀이 달라질 수 있는데 S&T 분야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텀을 사용합니다. 저자 혹은 발명가, 그리고 선행 연구 또는 특허에 대한 인용과 참조, 키워드 제목, 키워드 제목 구문 또는 단어와 앱스트랙트 구문, 분류 코드 등, 혹은 그리고 연도, 특허 발행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 발행일이나 출처 등의 일부는 주어진 문서에 대한 단일값을 의미하고, 저자, 인용, 주제 같은 이런 것들은 다중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필드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S&T 데이터가 일부러 특정 정보를 써놓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정 정보를 써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leg of information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테크 마이닝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기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만 이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아주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서는 모든 저자 이름을 제공을 하지만 첫 번째 저자의 기관 소속만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테크 마이닝이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지, 특정 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한 기관은 누구인지, 그리고 특정 저자와 관련이 있는 기관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탐정놀이라고 하는 추정을 통해서 leg of information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브랜드 재단이 이 사람을 찾고 이들과 관련된 연구팀이 여전히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찾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랑 이 모간이랑 라자맘 이 셋이 협력을 계속 많이 하는 저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저자들을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작성해서 저자들과 연구를 자주 하는 또 다른 연구자들을 찾습니다. 그 외에도 웹 검색을 하거나 기사를 선칭하거나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참 당연한 방법이죠. 이 3.3장에서는 이 3. 아닌데. 아까 봤던 이 버트 매트릭스를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추후의 책의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봤던 버트 매트릭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매트릭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서 나오는 16장에서는 이 연료전지 출판물을 가지고 테크 마이닝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될 텐데, 그때 문서의 수는 11,764건이고 PCA 분석으로 상위 200개의 텀 키워드들을 클러스터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키워드들을 매트릭스에 넣어서 200개의 컬럼과 11,764개의 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와 상위 200개 키워드 매트릭스를 통해서 용어별 관계를 매핑하기 위해 이런 동시 발생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A 키워드와 B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는 프리퀀시를 셀값 안에 넣어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키워드들 간의 시밀러리티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에는 문서가 아닌 텀을 넣어서
텀 기반의 용어 매트릭스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컬럼에 문서를 넣어서 문서 매트릭스를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0장과 16장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합니다. 이런 필수적인 테크 마이닝의 결과는 SNT 데이터에서 결국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SNT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기본 프레임워크인 매트릭스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지금부터는 직접적인 용어별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확장된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인용, 주제, 기관, 위치, 출처, 연도 이런 필수 용어들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각 페이지에서 핵심 릴레이션인 2개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팀 구성은 팀 구성 관계입니다. 이 팀 구성은 공동 저자 패턴은 개발팀과 핵심적인 개개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시 인용 분석 이거는 헨리 스몰과 SISI의 동료들이 어떤 문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께 인용되는지를 기반으로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이런 설득력 있는 묘사 흐름을 생성을 했다고 하는 무슨 서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인용되는지 이걸 보고 연구 분야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knowledge transfer 지식 이전은 연구 기관에 대한 인용을 프로파일링해서 어떤 분야에서 결과를 얻거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러스터 분석은 이 통계 절차가 어떤 주제와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식별을 해서 관계를 암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콜라보레이션은 기관이나 국가가 협력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임팩트 팩터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널의 논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커런시는 최신 정보가 무엇인지 추세를 파악하고 조사함으로써 일시적인 활동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본 이 관계 유형들은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결과론적인 아웃풋 결과와 분석, 메소드의 관점으로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항목의 레이블을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연구, 출판 및 인용처럼 서로 연관이 있고 풍부한 데이터들인 것을 감안을 해서 관계 유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SNT 개발 문제가 유용하게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가 아웃풋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테크 마이닝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주요 경쟁 회사의 특허를 핵심으로 하기도 하고 국가 수준에서 R&D 정책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 4.1 챕터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를 정의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대상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 세 가지 대상 간의 관계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예시로 조지테크에서 활동하는 모든 연구원은 누구인가? 몇 년 동안 특정 하위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해당 저널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를 찾을 수가 있는가 등의 그런 질문들로 두 가지 대상 간의 관계 유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대상 간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두 명의 저자가 공동 작업한 기간은 언제인가? 각 주요 기관이 특정 하위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록을 출판했는가? 그리고 이 중국 연구에 대한 인용이 시간에 걸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가 등등이 질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관계들도 있지만 덜 직접적인 기관 대 기관 이런 관계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어떤 저자가 관심사를 공유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팀 구성과 달리 실제로 공동 작업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저자가 관련 주제를 다루는지, 즉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나 구문 등을 다루는지 미루어 보아서 이를 간접적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지식 공유의 잠재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테크 마이닝은 현재 상호작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잠재적인 공통 관심사를 식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재 주어진 문서 세트의 핵심 소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장 많은 출판물을 가진 저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된 저널에 어떤 저자가 가장 많이 발표되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크 마이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관계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엔티티와 관계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9-3은 예전에 2장에서 봤던 테크 마이닝이 제공할 수 있는 4P를 기술한 분석 유형인데, 이를 문서 세트에 적용시켜서 확장시킨 그림입니다. 이 테크 마이닝의 제품은 모든 정보, 특히 주제별 범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자, 출처, 인용 정보는 문제의 R&D 영역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디스커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의 연구는 시스템의 연구 행위자를 이해하고 특성화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는 예측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11장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조사할 텐데 거기서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과 위치 정보는 권장사항 혹은 처방으로 이어지는 벤치마킹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 유형들을 정의하고 매칭해서 결과로 표현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는 이 테이블을 조인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결과물을 테이블 형태로 합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트들이 자체적으로 결합될 때 관계형 분석에서 흥미로운 클래스가 발생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셀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9-6에서 발생하는 4가지 주요 분석을 구분지어 보여주는데 모두 동시 발생 형태의 의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용어가 여러 문서에서 예상보다 더 자주 함께 등장하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동시인용 분석은 동일한 문서에서 서로 다른 출판물이 함께 참조되는 횟수를 조사해서 생성됩니다. 결과 테이블은 여러 작성자가 함께 참조하는 문서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용하는 문서의 주제나 기관을 조사할 수 있고 서로 어떻게 관련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 관심사를 파악해서 연구 분야를 식별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공동 단어 분석은 인용 패턴보다는 단어 패턴이나 핵심 단어에서 공유된 유사성을 조사합니다.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문서 키를 통해 결합해서 단어 간 관계를 이해하거나 콘텐츠 키를 통해 결합해서 문서 간 관계를 이해하는 유형입니다. 뒤에 10장에서 다뤄볼 내용은 대부분 용어 관계를 확인하고 매핑하기 위한 공동어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자 네트워크는 최근 스몰 월드 페노메논 작은 세계 현상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조차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상호 지인과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은 정보를 전달하고 지인을 연결하는 허브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브는 경험과 풍부한 입력망 등으로 인해 귀중한 파트너가 되어서 협업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센트럴리티 측정은 허브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과 같고 비트윈리스 측정은 이 매개 중심성을 뜻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기관 네트워크는 저자 네트워크와 비슷합니다. 직원에 의한 출판 혹은 특허를 집계해서 협업, 경쟁 인텔리전스, 자금 조달 결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와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이 과학 및 기술 수행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중요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S&T 분석에서는 주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통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3개 샘플 레코드에는 약 311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중 7명만이 3개 이상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치우쳐진 분포가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어펜디스 D에는 서지 분포의 속성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합니다. 이 테크마이너가 이러한 분포 상황에서 알아야 되는 주요 사항은 주요한 정보 출처, 예를 들어 조직이나 저자, 키워드 인용 여부가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파레토 원칙을 적용해서 획득할 소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 20%의 서지 출처가 분석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의 80%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또는 테크마이닝 분석가들은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키워드를 선택할 때 용어 수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책의 뒷부분에서 다룬다고 합니다. 또 이 책의 저자는 테크마이닝이 특정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39개의 질문을 야기하는 13개의 기술관리 문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답변들을 돕기 위해 200개의 후보 테크마이닝 혁신 지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미니 버전으로 이번 5.4 챕터에서는 표 9-7과 같이 테크마이닝 분석이 어떻게 유용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그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시면 이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개발 결정은 어떻게 되고 이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은 어떤 것인지 등등을 묻는 이런 샘플 퀘스천들이 있고, 이 적절한 답변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대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을 식별합니다. 14장에서 관련 내용을 더 다룬다고 합니다. 대신 이 답변을 할 때 너무 광범위한 스코프로 분석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분석 요소들에 의해서 테크마이닝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스코프에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활동은 연도별 문서수로 활동 분류는 이 연도별 특정 주제 또는 특정 주제의 수에 대한 문서수,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연도별 주제별 특정 관심 분야의 제도,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해서 스페시픽하게 특정을 해서 이 답변을 하는 분석 스코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초반에 딥브랜드 요청사항으로 돌아가서 9-8에 나온 이 전체 합계와 예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9-8에 보면 총 173개의 샘플이 있고 1개의 중복 레코드가 있습니다. 총 이들은 16년에 걸쳐서 출판되었고 가장 많은 23개의 기사는 2001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173개의 레코드에서는 엄청난 수의 별개의 문서가 식별이 되었고 각각의 얼티클은 보통 이 2명의 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는 이 표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그 논문을 낸 사람이 이 페이퍼라는 사람이 10편의 논문을 이 사람이 10편의 논문을 저술을 했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조직은 이 멕시코에 위치한 이 사람의 이 시미티입니다. 이 저자들은 총 25개의 국가에 거주를 해 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87개의 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또 이 크롭 사이언스가 이끄는 104개의 저널에 173개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우리 샘플의 논문은 6,741개의 다른 논문을 인용을 했고 이는 각각 평균 39개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용된 논문은 총 4,640
4,642명의 저자가 있고 3,229개의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베이직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하고자 하는 레코드들을 간단하게 이런 통계화하고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분석을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저자는 기본 분석과 고급 분석의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렬이랑 리스트가 다층적이고 개념적으로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모든 것들이 기본 분석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용된 핵심 어브젝트를 살펴보고 참조된 문헌이나 특허가 얼마나 최신 자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연구원이나 기관이 협력하는 방법을 조사할 수 있고 표 9.9처럼 모니터링 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 주요 저널이나 컨퍼런스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키워드나 제목, 문구 등 주제어를 조사하면 연구 활동이 소수 혹은 다수의 하위 주제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판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 분석은 챕터 2에서 배웠던 다양한 유형의 기술 분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여자, 특히 자신이 조직 및 경쟁 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제별로 추적을 할 수 있고 CTI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키를 제공하므로 기술 개발 시스템의 핵심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식 관리에는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기술 역량 평가가 포함되며 이 지식을 잘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호환 가능한 기능 및 IP를 찾는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한 기본 분석을 통해서 협업, 라이센스 또는 기타 형태의 긴밀한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 기술 예측에서 활성 연구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조직 내부에서 관련 활동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참여 대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콘텐츠를 스캔해서 새로운 토픽을 인식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강조되는 콘텐츠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장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다양한 기본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매트릭스와 서지 분포 등의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능한 많은 분석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던 챕터였습니다. 이 챕터의 주요 메시지 일부를 상기시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테크마이닝 소프트웨어는 유효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필터링, 그리고 클리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버트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내의 값들은 동시 발생, 프리퀀시, 유사성 등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테크마이닝 분석은 제품, 프로세스, 예측, 처방 동기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이 테크마이닝 분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9장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